엄마, 오늘 병원 안 갔어요? 선생님께서 민준이 안 왔다고 연락 왔는데요. 그래. 안 갔다. 더는 못하겠어. 내 무릎이 퉁퉁 부어서 계단도 제대로 못 오르내려.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치료 한 번 빼먹으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엄마가 그걸 모르세요? 내가 모를 리가 있겠니? 네가 한 번이라도 같이 가봤으면 얼마나 힘든지 알 텐데. 그럼 네가 직접 데리고 가. 애 엄마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더 이상 못해. 엄마가 그렇게 나오실 줄 몰랐네요.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손주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다른 할머니들은 다 손주 보겠다고 난리인데 엄마만 이러시네. 영희야, 입 다물어. 내가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내가 몇 달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민준이 병원 데리고 다니고 밥 차려주고 약 먹이고 내 허리가 나가도 무릎이 아파도 꾹 참으면서 했는데 네 아들이 아프다는 건 안타깝지만 그건 내 책임이야. 내가 아직도 50대도 아니고 69살이야.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체력이 없다고. 엄마,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민준이 치료받아야 하는데 엄만 정말 냉정하시네요. 그때 사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장모님, 아이가 아픈 게 죄입니까? 자식이 힘들 때 부모가 좀 도와줄 수도 있지요. 솔직히 장모님도 혼자 계시면서 뭐 하세요? 민준이 돌봐주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이게 사람이 할 소리인가요? 내가 놀러 다니느라 손주를 안 보는 것도 아니고 내 몸이 아파서 그렇다는데. 전화기를 들고 사위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듣고 있어? 나 지금 당장 너희 집 다 문 앞에 내놓을 거야. 나는 너희들 공짜 간병인이 아니야.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에서 내 딸이라고, 내 손주라고 해서 이렇게 이용당할 이유가 없어. 다른 할머니들 얘기 말고. 그 할머니들도 하루 이틀이지. 넌 날 영원히 공짜로 부려먹을 생각이었지? 당장 나가. 안녕하세요. 천안에 사는 69세 최미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인생은 여느 어머니들처럼 평범했어요. 남편이랑 결혼해서 딸 하나 키우며 살았죠. 우리 영희는 어릴 때부터 똑똑하고 야무졌어요.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동네에서 소문이 날 정도였죠. 제가 밤새 일해서 학원비 대느라 힘들었지만 그 아이가 서울대 들어갔을 때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어요. 나중에는 대기업 들어가서 잘 나가는 신랑감도 만나 시집갔죠. 그 결혼식 날, 제 딸 하얀 웨딩드레스 입고 걸어 나오는 모습을 보며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었답니다. 인생이 순탄하게 흘러가는 줄 알았는데 5년 전에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침에 여보, 나 회사 다녀올게 하고 나간 사람이 그대로 안 돌아온 거예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밥상 차려놓고 기다리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을 때 그 심정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 숨도 못 쉴 것 같았어요. 밤마다 남편 얼굴 떠올리며 혼자 울었죠. 베개가 눈물로 다 젖었던 날들이 몇 년인지 모릅니다.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고. 2년쯤 지나니까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아갔어요. 다행히 남편이 공무원이었던 덕에 연금이 나오니까 생활은 크게 걱정 없었죠. 33평 아파트도 남편이 살아생전에 대출 다 갚아놔서 편하게 살 수 있었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복지관 가서 요가도 하고 점심때는 같은 동네 사는 박씨 할매랑 장 보러 다니고 저녁엔 도서관에서 책 읽으며 여유롭게 보냈어요. 사람 욕심이 끝이 없다더니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보나 싶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비가 오던 저녁 딸아이가 손주를 데리고 짐을 한가득 들고 현관문을 두드렸을 때 제 인생의 두 번째 태풍이 시작된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때 문을 열어주지 말걸. 지금 생각하면 그날이 제 평화로운 노후의 마지막 날이었네요. 엄마, 한 달만 도와주세요. 딸 영희가 어느 날 갑자기 손주 민준이를 데리고 제 집을 찾아왔습니다. 5살인 민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조금 특별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진단을 받았고 주기적으로 특수 치료를 받아야 했죠.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치료받아야 하는데 병원이 엄마 집 근처예요. 병원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려고 했는데 너무 갑작스러워서 집을 구하지 못했어요. 한 달만 여기 머물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손주가 아프다는데 어찌 문전박대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한 달이라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 가족을 제 작은 아파트로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괜찮았습니다. 딸은 매일 민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갔고, 저는 집에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기다렸죠. 사위도 퇴근 후 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아이와 놀아주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을 때 딸이 제게 부탁했습니다. 엄마, 내일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병원에 같이 못 갈 것 같아요. 엄마가 민준이 데리고 한 번만 가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제 손주인데 당연히 도와줘야죠.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민준이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특수 치료실에서 민준이는 선생님과 놀이 치료를 받았고,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반 동안의 치료가 끝난 후 민준이는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집으로 데리고 오는 내내 짜증을 내고 울었죠. 그렇게 시작된 병원 동행은 점점 제 일상이 되어 갔습니다. 한 번만이라던 부탁은 일주일에 3번으로, 그리고 매일로 바뀌었습니다. 딸은 매번 다른 이유를 댔습니다. 오늘은 회사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거래처와 미팅이 있었어. 상사가 갑자기 불렀어.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민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자폐가 있는 아이는 낯선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했고, 치료실 들어가기 전에 종종 심한 울음과 발버둥을 쳤습니다. 저는 69세의 노인의 몸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딸은 이사 계획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했죠. 엄마가 집이 가까우니까 좀만 더 다녀주세요. 우리가 새 집 구할 때까지만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의 치료는 복잡해졌습니다. 언어 치료, 행동 치료, 감각 통합 치료. 일주일에 5번, 각기 다른 시간에 다른 병원을 찾아다니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 무릎은 퉁퉁 부었고 손목은 밤마다 저렸습니다. 병원 가는 길은 언덕이 많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내려서도 10분은 걸어야 했죠. 민준이는 가끔 걷기를 거부하고 앉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제가 안아서 들어야 했습니다. 69세의 나이에 5살 아이를 안아드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체험해보신 분만 알 것입니다. 집에 돌아오면 쉴 틈도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특별한 식이요법을 따라야 했기 때문에 저는 매 끼니마다 별도의 음식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글루텐 프리, 유제품 없는 식단. 예전에는 들어보지도 못한 용어들이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밤에는 민준이가 자주 깼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극심한 피로가 저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제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딸은 점점 집에 늦게 들어왔고 사위는 출장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민준이를 봐주니 그들은 점점 더 자유로워졌습니다. 주말에도 그들은 잠시 나갔다 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하루 종일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딸에게 물었습니다. 영희야, 이사는 언제 할 거니? 딸은 마치 준비된 대답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우리가 알아본 집들이 다 너무 비싸요. 지금 당장은 이사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엄마가 민준이 봐주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어차피 엄마도 혼자 계시고 민준이는 할머니랑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처음부터 이사할 생각이 없었던 거였나요? 그저 저를 무료 베이비시터로 이용하려는 계획이었던 걸까요?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사위는 전화를 걸어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양 요구했습니다. 장모님, 이번 주 수요일에도 병원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그저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는 사위의 태도에 서서히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았습니다. 내 딸과 손주를 위한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민준이의 손을 잡고 있던 저는 그대로 병원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달려와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고 과로로 인한 일시적 저혈압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어야 하지? 얘들한텐 내가 그냥 공짜 간병인인가? 딸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으로 와달라고 부탁했죠. 딸은 2시간이 지나서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제 상태보다 민준이를 먼저 확인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그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나는 이들에게 단지 편리한 도구였던 거구나. 이 생각은 마치 번개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딸과 사위가 출근한 후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서 민준이와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죠. 저녁에 딸이 돌아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병원 안 갔어요? 응. 안 갔어. 더는 못 하겠다. 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치료 빼먹으면 안 되는데. 그럼 네가 직접 데리고 가. 나는 더 이상 못해. 딸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나오실 줄 몰랐어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민준이 봐주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영희야, 네 아들이 아프다는 건 알아. 하지만 그건 네 책임이야. 나는 69살이고 더 이상 이 상황을 감당할 체력이 없어. 딸은 놀랍게도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요. 민준이 치료받아야 하는데. 딸의 반응에 저는 경악했습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며 오히려 저를 비난하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딸을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으로 키웠는지 자책감마저 들었습니다. 그날 밤 사위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장모님, 아이가 아픈 게 죄입니까? 자식이 힘들 때 부모가 좀 도와줄 수도 있지요. 솔직히 장모님도 혼자 계시면서 뭐 하세요? 민준이 돌봐주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위, 듣고 있어? 짐 챙겨서 지금 당장 나가게. 사위는 당황한 듯 했습니다. 장모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말 못 알아들었어? 당장 짐 싸서 나가라고. 이 집은 내 집이야. 더 이상 너희들의 무료 간병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평생 한 번도 누구에게 이렇게 강하게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는 나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딸과 사위는 늦게 돌아왔습니다. 제 방문은 굳게 잠가놓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민준이의 짐 가방을 정리해 현관 앞에 두었습니다. 딸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내 뜻은 확고해. 오늘 당장 나가줬으면 해.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요. 민준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민준이가 너무 시끄럽고 힘들어서? 민준이도 자기 맘대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민준이 탓이 아니야. 너와 네 남편이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겨서 그래. 나는 기계가 아니야. 나도 지친다고. 아프다고. 그날 오후 딸과 사위 그리고 민준이는 결국 짐을 싸서 제 집을 나갔습니다. 딸은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없는 셈 치겠습니다. 2번 다시 연락 안 할게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분노, 상실감, 그리고 이상하게도 해방감까지.
딸의 전화번호와 사위의 번호를 모두 차단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들이 제게 연락할 수 없게 말이죠. 그렇게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고요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텅 빈 집이 이렇게 평화롭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느덧 3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딸은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민준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그것도 제 감정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제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 다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단했던 요가 수업도 다시 듣고 새롭게 시작한 수채화 교실에서는 제법 솜씨가 늘어 선생님께 칭찬도 받았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는 책을 읽고 가끔은 동년배 친구들과 차도 마시며 수다를 떱니다. 제 휴대폰에는 아직도 민준이 사진이 가득합니다. 가끔 그 사진들을 보며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다정했던 아이지만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길 수는 없어. 가끔은 제가 너무 냉정했던 것은 아닌지 자책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곧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자식에게 충분히 헌신했고 이제는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나이 들어 혼자 된 어머니라고 해서 자식의 모든 짐을 떠안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제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강원도의 작은 펜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왔죠.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놀랍게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에게 희생을 강요받고 노년의 삶을 빼앗긴 이야기들이요. 우리 나이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 친구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건강과 자유가 아닐까? 아무리 가족이라도 내 건강과 자유를 빼앗을 권리는 없어. 친구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복지관 요가 수업에서 만난 김종수 씨와 카페에 가서 차를 마셨어요. 그분은 저보다 3살 많은 72세인데 부인을 3년 전에 잃고 혼자 사신대요. 처음엔 그냥 복지관에서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어쩌다 보니 서로 사정을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분도 아들한테 손주 봐달라고 떠밀려서 고생했던 경험이 있으시더라고요. 최 선생님, 우리 나이에는 미안하다는 말보다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들어야 해요. 라고 하시는데 가슴이 뭉클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같이 롯데시네마에서 윤여정 할머니 나오는 영화를 보기로 했어요. 그분이 저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데 같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돌아가고 나서 처음으로 누군가와 영화를 보러 간다는 생각에 설레더라고요. 옷장에서 깔끔한 블라우스도 꺼내봤어요. 이제 제 삶의 주인은 저예요. 예전엔 누가 부탁하면 어떻게 거절하지 하며 괜히 눈치 보고 미안해했는데 이젠 달라요. 복지관에서 김 할머니가 미자야, 내가 병원 갈 일 있는데 같이 가줄래? 하면 일단 제 스케줄부터 확인해요. 요가 수업 있는 날이면 아이고 미안해. 그날은 내가 복지관 가는 날이야 라고 자연스럽게 말하죠.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사장님 부모님 돌아가셔서 장례식장 도우미 좀 해달라고 하면 예전 같으면 그럼요.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했을 텐데 이젠 요즘 무릎이 아파서 오래 서 있기가 힘들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해요. 이게 이기적인 걸까요? 아니에요. 69살까지 남 눈치 보며 산 게 충분해요. 이제는 내 몸, 내 마음 챙기며 사는 게 당연한 거죠. 가끔 길에서 민준이와 비슷한 또래의 아이들을 보면 가슴이 찡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됐어. 나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겠어.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지만 그 사랑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까지 포함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 나이에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지혜입니다. 자식 없이도 괜찮습니다. 이젠 나를 위해 살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의 후반전에 내린 결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때로는 단호한 결정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망설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연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